우리 강동영 환경운동본부 상임대표께서 제주도에 초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범사련이 이제 2016년부터 국외운동본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먼저 환경운동본부가 이렇게 발빠르게 일월에 움직임이 있어서 지난번 신년 할애를 마치고 나서 첫 모임을 갖고 오늘 좀 구체적인 핵심적인 몇 분이 모여서 환경운동본부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소위 NGO 운동이 어떻게 해서 출발했으며 그 과정은 어떻게 해왔고 향후 NGO 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환경운동본부가 해나가는 일이 여기에 NGO 전체 운동에 부합된다. 그렇게 돼야 이게 같은 고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해외 지부 조직을 그동안에 2014년, 15년 2년에 걸쳐서 해외 지부 조직을 하고 다녔습니다. 시애틀에 가서 지부 조직을 하러 갔는데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한국의 시민단체가 무엇 때문에 해외 동포에 지부 조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해외 동포들은 한국의 시민운동에 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는 유권자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다. 둘째는 통일운동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외 동포들이 유권자가 되었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이제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들이 유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유권자 운동의 출발이 한국의 시민운동의 시작이었던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협의회 공선협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들은 지금 이미 우리는 공선협을 통해서 투표 참여 독려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가 가진 중립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선관위 감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 군부 독재 시대에 이 선관위가 무조건 권력자의 편에 서서 선거를 공정하게 감시해야 될 선관위가 공정성을 잃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선관위가 부정을 획책 조장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건 뭐 과거에 다 증명된 얘기고, 그래서 이제는 선관위 감시 운동이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선관위의 공정성은 국민 대다수가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선협 운동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시민 유권자 운동으로 돌았습니다. 그 공선협 운동과 이 시민 유권자 운동은 어떻게 다른가? 이 공선협 운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선거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투표 참여 독려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 부정이 획책되고 있는 현장에 기동대를 보내서
현장 고발을 사진을 찍어서 현장 고발을 하고 이런 일을 공선협이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을 모아서 공명선거 실천 다짐 서명운동을 하고 뭐 이런 등의 일을 공선협이 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선협에서 두드러지게 획기적인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고려대학을 졸업한 ROTC 육군 중위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의 부정이 획책되고 있습니다 하고 공선협에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지문 중위를 3일 동안 보호하면서 전체 그분이 얘기하는 자료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양심선언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공익의 호루라기라는 겁니다. 내부자 고발입니다. 그래서 육군 중위 한 중위가 이 내부자 고발로 이어졌던 군 부재자 투표는 그야말로 집권당이 90%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군 부재자 투표 개표하면 다 기억하시죠? 뭐 그냥 집권당이 거의 90%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투표를 하는데 1번에 도장을 찍고 이렇게 접어서 가면서 펄럭펄럭 하면서 뭐 우리도 뭐 다 경험한 겁니다. 앞에 저기 종사자 앉아 있는 거기에 슬쩍 보이고 집어넣는 이런 참 비민주적인 투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투표하면 야당 득표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야당을 찍을 수 없는 백령의 분위기야.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하고 해서 지금 군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가 이제 비밀 투표가 보장이 됐다. 이게 공선협이 이룩한 최대의 업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공선협의 임무는 거의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고, 시민유권자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된다. 시민유권자 운동은 뭐냐? 시민유권자 운동은 시민유권자 운동의 잘못된 형태로 되었던 변종이 되었던 게 총선연대라는 이름으로 낙천낙선 운동을 했던 겁니다. 낙천낙선 운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선거 운동입니다. 저 강동에서 저 김중희 씨 같은 분이 낙천낙선 운동에 낙천자 명단에 낙선자 명단에 들어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은 부적합하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떨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선연대에서 발표한 김중희 씨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억울한 그런 일이 됐는데 그때 떨어진 뒤에 뭐 그게 해명된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낙천 낙천운동은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도 만들었다 하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총선연대에 찍혔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전멸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민운동의 낙천운동은 큰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이런 일은 시민운동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좋은 후보 선정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이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유권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일보한 시민운동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 입장에서 좋은 후보를 선정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옳게 해주는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자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후보 중에 상위 30명 정도는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가 좀 맑아질 것 같다.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겠다. 국민 편에 서겠다.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30명만 잘 돼도 우리 국회는 좀 밝아지고 맑아질 것 같다. 이래서 30명 뽑는 운동을 우리 시민유권자 운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동포들이 유권자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해외 시애틀에서 그 기자가 그거 참 필요하네요. 두 번째 통일운동이었습니다. 저도 해외 산 경험이 있습니다만 해외만큼 자유로운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통일론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김일성 주체사상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주체사상 책을 우리가 불온서적이라 해서 못 읽고 있었지 않습니까? 해외 동포들은 얼마든지 그걸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학 다닐 때에 이 막스 레닌의 철학, 자본론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었는데 그 경제학을 배우는 학도들이 이걸 비밀리에 외국에서 들여온 책을 읽고 자본론을 읽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외국에 있는 교포들은 자유롭게 그런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운동의 해외 동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통일운동을 향후에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니까 참 한국의 시민운동이 왜 해외에 지부를 두는가 하는 것을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한국의 시민운동의 시작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만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은 87년 체제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즉 말하자면 60항쟁이 끝나고 6.25선이 된 87년도에가 우리 사회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좋게 말하면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더 이제 나쁘게 말하면 군부 독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87년 이후 체제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민주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가 민주화 시대로 갔다. 그렇게 되니까 산업화 시대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 억압들, 속박들, 여기서 87년 체제가 들었으면서 이게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시민의 그 욕구가, 자유에 대한 욕구가,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분출되는 시기에 이 두 세력 간에, 즉 말하자면 산업화, 군부 독재 그리고 민주화, 이 두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고 충돌이 있는 겁니다. 마찰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이걸 잘 수용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 사회로 가려면 이 두 세력이 충돌을 통해서 파괴가 아니고 이게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주 달려오는 두 기차가 꽝 하고 부딪히면 우리 사회가 파괴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스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있어야겠다. 이게 시민운동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의 NGO의 시작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충돌 가운데 이 완충 역할을 하는, 스폰지 역할을 하자라고 시작한 것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경실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렇게 중도적 입장에서 양 세력을 흡수하고 여기에서 타협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하나의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역할을 하자고 해서 생겨났습니다. 이 서초동 꽃마을이 대표적인 그 충돌 현장에서 있었던 그 화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건 자세히 말씀드릴 건 제가 여러 곳을 통해서 이미 했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민주화와 산업화의 충돌 지점에 경실련이 중심에 있었고, 그 경실련이 중심이 돼서 기존의 그 국민운동단체 YMCA, YWCA, 공사단, 또 기독교민윤리실천 기윤실 이런 등등의 제시민단체를 모아서 연합 세력으로 연대 활동을 시작한 게 바로 공선협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선거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래서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공선협을 시작했거든요. 그 공선협 운동이 최초의 대한민국의 연대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91년도입니까? 그 김영삼 정부가 탄생한 뒤에 공선협이 이제 할 일이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연대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단체장들이 모여서, 자, 공선협은 일단 휴면기로 들어가고,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가 시작됐는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 사정과 개혁을 하는 여기에 동참하자, 시민사회가. 그렇게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정사협을 만들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이 정사협이 두 번째 소위 연대운동단체입니다. 시민사회에서. 그 정사협을 만들고, 이 정사협이 1년간 김영삼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뒷받침을 했습니다. 고발센터를 만들어서 각종 그동안에 있었던 비리에 대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개혁이 시민사회가 이룩한 업적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그건 김영삼 정부가 시행은 했지만 이걸 발의하고 제안하고 국민에게 캠페인하고 한 건 우리 시민사회가 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정과 개혁에 앞장선 시민사회의 운동이 1년간 있었습니다. 그때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최열 대표가 그때까지만 해도 공선협에도 참여 안 했고 정사협에도 참여를 안 했어요. 환경운동연합은. 그런 이제 최열 대표가 우리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정사협을 발전적인 해체를 하고 한국시민단체 협의회를 만들기를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손봉호, 서경석 이제 이런 우리 집행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자, 최열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환경운동연합을 포함시키는 시민단체를 만들자 해서 한국시민단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민협의입니다. 줄여서 시민협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시민협을 2년간 끌어오다가 94년도에 참여연대가 만들어져요. 박은순 변호사를 중심한 제야 운동권 세력이 모여가지고 참여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민협회 참여연대에서 제의하기를 연대체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 재창립을 또 하자. 그래서 시민협이 2년간 활동한 후에 뭘 만드냐 하면 참여연대를 참여시키는 새로운 틀의 시민운동을 만든 게 한국시민단체 연대회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연대회의입니다. 그 연대회의가 만들어져요.
그게 지금까지 연대회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연대회의가 주축이 돼 가지고 한 일이 총선연대입니다. 소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낙천 낙선 운동. 그 연대회의가 낙천 낙선 운동을 주도하다 보니까 공선협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그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빠집니다. 경실련도 거기서 빠지고 흥사단도 거기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가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을 기점으로 소위 말하는 좌우가 갈라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좌파 우파가 생깁니다. 시민사회. 그 전까지는 하나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공선협, 정사협, 시민협까지는 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들어오면서 연대회의에서 총선연대를 만들면서 이게 소위 정치적 배경을 중심 삼고 또 사상 이념을 중심 삼고 좌우 시민단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진보적 시민단체, 좋은 말로는 진보적 시민단체, 흔히 좌파단체들이 그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회의 좌파단체, 진보단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미친 소, 소고기 파동, 광우병 소고기 파동. 광우병 소고기 파동에 100만이 모였는데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아줌마 부대, 이 유모차 부대, 또 그 속에 또 들어가면 여러 각 학생 단체, 그 학부모 단체, 또 그 속을 들어가면 마지막에 핵이 누굽니까? 바로 연대회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대회의라는 좌파단체가 중심이 돼서 그 핵이 확산, 핵융합을 통한 확산한 게 100만이라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를 1년간 발목을 잡았던 우리나라에 크나큰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그러고 박근혜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불행스러운 또 세월호 사건을 세월호가 이 세월호 사건에도 들어가서 안에 보면 딱 바로 연대회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또 1년이 그렇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시민을 조직화해서 우리 사회에 좋은 공기를 확산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에 크게 해로움을 끼치는 역할도 했다. 그게 좌파적 시민운동이 정권투쟁을 이렇게 시민운동을 빙자해서 정권투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10년 전에 우리가 연대회의하고 맞서자 해서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167개 단체를 모아서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의 탄생의 비화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 한국시민단체 이 우파단체 보수단체를 모으려고 협의를 시작한 게 서경석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앉아서 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서 목사가 그때 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선진화 시민회의인가 하는 걸 선진화 시민행동 그 뒤에는 그 앞에는 선진화 시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출범을 하면서 한국 선진화 시민단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풀뿌리 단체들은 따로 모아서 선진화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했는데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김진홍 의장이 저하고 만나가지고 그 선진화보다 지금은 뉴라이트가 더 핵심적이니 뉴라이트 시민단체 네트워크로 이름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강 회장님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비유하는 들어봤는데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은 그때 뉴라이트 안보연합, 뉴라이트 무언연합 이렇게 쭉 할 때 뉴라이트 시민단체 연합을 만들어달라 내한테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 목사는 그 선진화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하자. 또 한 분은 뉴라이트 시민단체 연합을 하자. 이 두 분의 의견을 이분 만나고 저분 만나고 하다가 우리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중심되는 50개 단체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기저기 붙지 말고 우리가 독립하자. 그래서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라고 아예 창립을 따로 해버렸습니다. 그 창립의 주역이 손봉호 선생하고 박인주 흥사단 이사장 했던 박인주 그 다음에 윤경로 한성대 총장 윤경로 뭐 이제 이런 분들 임명진 목사 특히 임명진 목사 이렇게 소위 중도지향적인 보수 인사들을 모아가지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두 목사님을 빼고 근데 이제 두 목사님은 다 그때 와서 축사를 하셨어. 축사한다고 축사는 다 하셨어. 김진홍 목사 축사하시고 다 했지만 이름은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로 해서 연대회의와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대회는 이미 커버렸고 정치적으로도 크고 영향력이 생기고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미약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생겼느냐 하면 포퓰리즘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울시 무상복지 문제를 가지고 오세훈 시장하고 시의회가 맞부딪힙니다. 그때에 오세훈이 시민투표로 가자. 시민소환 제도를 해서 이걸 무산시켜 보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시장직까지 내버려버렸어요. 그때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 무상복지를 가지고 복지 포퓰리즘 추방운동본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교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대학이 만든. 그때 이제 우리 지금 범사련 상임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이 김정수 씨가 복지 포퓰리즘 추방운동본부 사무총장을 맡아서 그걸 총괄을 했어요. 즉 말하자면 그 시민투표 그걸 주도를 했어. 했는데 결국 25%인가 30%를 넘기지 못하고 좌절해서 오세훈 시장이 사표를 던져서 일어난 현상이 안철수 현상이고 안철수가 세운 박원순이 시장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포퓰리즘 중앙운동이에요. 그 오세훈 시장의 원죄는 시장직을 왜 던졌냐 하는데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 대권 후보로 가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바로 그겁니다. 너 때문에 안철수하고 저기 박원순이가 나타났지 않냐? 예. 하는 그 원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이제 그건 뭐 나중에 또 심판 안 주셔도 되잖아. 나중에 심판해야 될 일이고 이제 아주 역사 예, 잘 이해하기. 예,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내용은 저는 경실련부터 공선협, 정사협, 시민협, 연대회의에 역사적으로 다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바로 복지포퓰리즘 추방운동 본부와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가 합쳐서 4년 전에 범사련을 만듭니다.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을 창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0개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줄이고해서 지금 현재는 250개 단체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중도 보수 시민단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제는
작년에 바로 원케이 콘서트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는 진보 진영도 범사련이 보수단체의 최고봉이다. 대표단체다. 인정을 했습니다. 같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께서 진보 진영의 한 단체하고 보수 진영의 한 단체를 초청을 할 때 범사련과 연대회의를 초청합니다. 그때는 참여연대 대표 이제 정현백 교수하고 내하고 그렇게 초청받아 나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연대회의와 범사련이 도리어 범사련이 이제는 훨씬 더 운동을 잘하고 사람들도 돼 있다. 그래서 신년회를 지금 3년째 연대회의 신년회와 범사련 신년회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하루 걸러서. 그런데 이제는 연대회의는 사람도 200명 정도고 정치인들도 별로 안 오고 사회 원로들도 많이 안 오고 범사련 이제 신년회는 이미 연대회의보다 커져 버렸습니다. 판이. 예. 그리고 이제 비로소 범사련이 9개 운동본부로 구분해가지고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을 하면 금년부터는 이제 비로소 뭐가 탄생할 거냐. 저는 연말쯤에는 연대회의를 통합시켜야 된다. 네. 시민사회가 다시 통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통합운동을 하려면 범사련 운동이 각 분야별로 우리 환경운동본부가 환경운동연합보다 훨씬 더 알차고 중요한 활동을 해서 범사련 환경운동본부가 이제 환경운동연합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싱크탱크도 모이는 연구소도 있고 또 연구소에서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장에서 운동하는 풀뿌리 단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게 각광을 받게 되면 비로소 우리 이 범사련이 시민사회에 통합하는 새로운 기운을 가질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의지가 범사련을 움직일 거고 범사련이 움직여지면 연대회의까지도 우리가 흡수하는 이제 그런 때가 기운이 도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람이 역사를 알아야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시민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 뿌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뿌리를 알아야 이게 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